24bits podcast about the cloud, programming, and IT tech. 안녕하세요. 44비츠 팟캐스트로 돌아온 스탠다드 아웃.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44비츠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원 안내해 드릴게요. 페이트리온에서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 성함입니다. 김재현, 이성규, 박현우, 전찬주, 최준호, 변정훈, DG, 서지연, 강지우, 강성진, 홍반장, 윤상현, 박스텀, 변용훈, 이범재, 황지민, 한종원, 최승우 님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팟빵에서도 일시적으로 계속 에피소드마다 가을 하늘 나라님께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서 쉬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뭘요? 사실 뭐 너무 바빠서 아니 낙교님이 계속 올려준다고. 낙교님이 바쁘신 것 같아요. 96 이후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송합니다. 이번 주 내로 일단 지금 한 3편 남아있는 것 같은데 97, 98, 99 4편이군요. 네. 4편 올리고 얼른 이것도 올려주세요. 이제 100일 편도 최대한 빨리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네. 뭐 그 사이에 얘기할 건 진짜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 할 수 그쵸.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귀도반 로썸 아저씨 은퇴하셨어요. 이거 올리면 하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막 반도 귀로 썸이라고 하고 이 자꾸 언급을 해주셔야 기억에 남는데. 그러면 루비 만드신 분 이름은 모찌라고 할까요, 제가?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 귀도반 로썸이 원래 어디 계셨죠? 원래 드랍박스 계셨나? 네. 네. 그 전에 구글도 있지 않았었어요? 네, 구글도 계셨던 것 같고 네. 아무튼 좀 은퇴를 하셨죠? 네, 은퇴를 하신다고 했고 이제 파이썬 쪽에서도 이제 활동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은퇴한 삶이 좀 지겨웠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나도 지겹고 싶다. 맞아요. 그게 이제 해봐야지 아는 건데. 아 정말요? 저도 그렇고 이제 은퇴해서 돈 쓰면서 놀고 싶은데. 네. 그 우선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건 이제 카카오의 그 김범수 의장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네이버 와서 이제 카카오 성공하고 강연해줬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강남의 제일 높은 빌딩 올라가서 루프탑바 같은 네. 막 집 얻고 놀고 먹고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그렇게 쉬는데 이게 진짜 뭔가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공동대표 중에 이제 게리라고도 있는데 게리도 카카오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한 6개월 넘게 이제 쉬면서 막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한 3개월까지는 쉬면 재밌는데 그 이후부터는 뭔가 이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귀도 반롭선도 왠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좀 쉬려고 해서 열심히 놀아봤더니 뭔가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저는 왠가 게임 다 하면서 재밌게 놀았을 것 같은데 게임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왠지 아니야. 이게 미국 맞죠? 미국이니까 뭐 은퇴 준비가 좀 잘 돼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가 그러니까 좀 돈이 많진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실제로 많지 않겠죠. 네. 웬만한 스타트업 창업에서 엑시담사가 아주 돈이 많진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뭐 우리 실리콘밸리 역사의 초기에 보면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뭐 잔고가 줄어가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을. 그러니까 지금 혹시 트위터에도 뭐 올라오신 게 있나요? 심경과 관련돼서? 자세히 보진 저는 않았는데. 트위터 쪽은 잘 안 봤어요. 구글이나 드롭박스에 다 이미 큰 회사를 들어가서 연봉 10억을 받아도 아마 세금 한 50% 근데 떼면 구글이나 드랍박스에 재직하는 동안 그 인센티브 형태로 주식을 조금 받지 않으셨을까요? RSU라고 부르는 이제 실제 주식을 주긴 하는데 뭐 하긴 그것도 팔지 않으면 또 그래도 이게 이제 벤이랑 현금은 비슷한 아니니까. 생각이 드는 게 한 100억 가지고 있어도 사실 쓰다 보면은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100억은 걱정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 100억은 아니죠. 크다. 100억 있어도
미국은 또 워낙 돈 쓸 때 많으니까 돈이 계속 줄어들면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1억 받아서 1억을 다 쓰는 거랑 네. 100억이 있는데 매년 1억 줄어드는 거랑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치. 내가 근데- 100년을 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줄어들긴 하니까. 지금 제가 귀도반 로썸 트위터에 들어봤는데 네. 확실히 시대가 바뀐 게 느껴지는 왜요? 거예요. 여기 써놨어요. 여기 대놓고서.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가 이제 지루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약간 이런 공식적인 발언, 이런 발언을 트위터에서 한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요? 재밌잖아요. 원래 트위터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약간 공인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 얘기한 게 기사화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트위터로 이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트럼프가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하냐였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바뀐 거죠. 트위터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그리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분은- 의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너무 유명한 공인이니까 이분은 은퇴할 때도 트위터에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위터가 그리고 그 본인 인증을 이제 네네네, 하면서 그런 기능이 좀 더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위터는 트위터대로 약간 매체로 잡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트위터 얘기하면 잡담이잖아요. 잡담을 아니에요. 굳이 기사화해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컸잖아요. 잡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네. 트위터 자체가 원래 약간 연예인이나 셀럽한테 유리한 구조잖아요. 네. 팔로우 구조가.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예전에 DHH나 뭐 그 TDD 가지고 막 싸운 거 보면 다 트위터에서 싸웠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트럼프가 워낙 이제 정치 쪽은 원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트럼프가 약간 새 시대를 만든 거는 맞아요.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르게 트위터에 올라오니까 이제 주식 전문가도 트위터 보고 했는데 일반인이라면 오히려 내가 뭔가 신변이 바뀌었을 때 알릴 수 있는 게 기도 반로섬이 나 그만둘 거라고 그런가? 언론사 기자 불러가지고 은퇴한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아니면 트위터. 은퇴를 물은다. 근데 그걸로 다시 기사가 나오잖아요. 뭐. 공식 발표보다 빠른 거지. 아니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MS에 들어가면서 기도 아니 반로섬. 너 파이썬을 만든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럼 마치가 어디 회사 옮기면서 기자들 모아가지고 내가 어디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좀 뭐 그것도 그렇죠. 느낌이 다른 것 같긴. 기자회견의 정확한 프로세스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된 걸 보면 보도자료를 만들고 언제 기자회견 할 거다.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시라. 뭐 이런 공문 같은 거 공문 아니고 뭐 그런 걸 메일 보내더라고요. 보내죠. 메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이제 귀도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제 뭐 앞에 한 2-3명 앉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아니죠. 개발자들 다 갔겠죠. 아 개발자들. 파이썬 쓰는 사람들. 아니 근데 주로 그건 언론사들한테 뿌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언론사 뿌리면 다 알려진 그 트럼프 때 봐봐요. 그런가? 그 포시즌스 한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흘려서 많이 오게 하는 거니까. 포시즌스는 너무 망한 사건 아니에요? 왜요? 망한 건 아니고 컨텍스트에서. 애초에 의도가 거기를 예약하려고 한 거 같던데.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낙교님이 한 거 보면 네. 실제 그 포시즌스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완전 망한 사례예요. 사람들이 다 포시즌스 호텔이 아니냐고 했었는데 포시즌스 호텔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하고 알고 보니까 되게 동네 이상한 구석지에 있는 조경 업체에서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실무팀은 원래 거기를 준비했던 것 같고 제가 그냥 느끼기는 트럼프는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기도반 로썸이 가면 뭘 하느냐 그럼 클라우드 아드보케이트 팀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직함 역할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AWS 보면 윤석찬님이 그 테크 에반젤리스트 그런 역할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각각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데브렐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귀도반 로썸이니까 이렇게 개발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뭐 그 어떤 채용을 하고 이런 쪽보다도 오히려 약간 더 기술 쪽으로 관여를 하시지 않을까? 그 한국 MS에 그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보면은 애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발표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분이 이제 저랑 패친인데 자기가 글을 올리셨어요. 그 귀도반 로썸이 MS로 왔다 그 얘기 쓰시면서 본인이랑 같은 팀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지원자가 들어오면 귀도반 로썸이 거기다가 코드 리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할 텐데 그걸 자기도 이제 같은 팀이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된다고 그런 페이북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라는 게 흥미롭긴 하네요.
요즘에는 지금 클라우드가 클라우드의 MS의 세상인가? 수익의 한 매출의 꽤 많은 부분 그쵸. 차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저가 2위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귀도 반 로썸이 클라우드로 갔다는 게 그쵸. 이제 언어는 다 중요하지 않고 이제 돈은 다 근데 이 팀의 클라우드에 주 있는 언어는 파이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서 파이썬이 주관이잖아요. 파이썬 클라우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집무실이라는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아니요. 이거 뭐예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회사에 어떤 분이 집무실 갔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약간 독서실인데 약간 프라이빗하게 코로나 대비로 만든 느낌이었는데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 집무실은 집 근처 사무실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정동에 1호점이 생겼고 2호점이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생겨서 정동에 가보고 싶었지만 그때 신청만 하고 못 갔고 집 근처에 생겨서 이제 신청하고 가봤는데 처음에 가면 그 안내를 한 번씩 해주세요.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쭉 해주시고 안내에서 들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 책상 형태가 3가지 형태로 나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터디 카페, 업무용 스터디 카페죠. 그래서 네스트, 하이브, 케이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케이브는 이제 딱 들으면 동굴 같잖아요. 그 얼마 전은 아니고 한참 트위터에서 1인용 도서관, 독서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집안에다가 놓는 가구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케이브는. 그래서 들어가면 꽤 조용하고 아늑하다는 느낌 받아요. 공간도 저 혼자 쓰는 공간이지만 좀 너무 좁으면 답답해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케이브는. 그리고 하이브는 그것보다 조금 오픈형. 그래서 그 천정이 일단 없고 높이는 꽤 돼요. 옆에 파티션 높이는 꽤 돼요. 그리고 옆에 파티션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그 방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천정이 없지만 꽤 조용한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스트는 완전 오픈형인데 약간 독특한 게 보통 그 카페나 스터디 카페를 생각하면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뚫려 있잖아요. 근데 네스트는 뒤가 막혀 있고 뒤랑 양옆이 막혀 있고 앞이 뚫려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옆에 파티션이 낮기는 하지만 앉아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이 서로 시선이 마주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도 시선이 마주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자기 화면이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한데 그 일반적인 그 카페 형식이면 뒤가 뚫려 있으니까 좀 불안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앞이 뚫려 있고 그래서 내 화면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면 된다. 근데 사실 크기로는 제일 작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형태를 한 달씩 임대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가격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마 케이브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 제일 형태로. 중요한 가격을 안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물어본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지금 한 달 무료 사용 기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기도 하고 사실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와디즈에서 펀딩을 한번 했는데 펀딩한 가격을 보면 30일짜리 프리패스가 그러니까 30회권, 30일 사용할 수 있는 권이 54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 54만 원인데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하면 뭐 몇 프로 할인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잖아요.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보면 하루짜리 프리패스가 한 32,000원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스터디 카페에 비해서는 꽤 비싼 편이죠. 근데 제가 이제 느꼈을 때 좀 좋았던 거는 스터디 카페는 들어가면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그쵸. 독서실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 업무 화상 회의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나는 돈을 내고 스터디 카페에 왔는데 막상 그런 회의를 하려면 또 다른 공간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카페를 가서 해야 되는데 카페는 또 너무 시끄럽고 딱 그 중간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카페에서는 화상회의 못 하죠. 하시는 분들 가끔 있긴 한데 실제로는 사실 못 하는 환경이죠. 그죠. 네. 저도 줌 켜면 항상 뮤트해 놓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때만 뮤트 잠깐 풀어서 하는데 예, 음악 시끄러우면 좀 방해 많이 받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하셨던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또 회의할 때는 이제 약간 라운지 쪽으로 나가거나 바깥으로 나가서 하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좋았던 점은 채광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대요. 자기네가 설명을 하시면서. 근데 딱 들어가면 느껴지는 게 조명이 대부분 간접 조명이에요. 근데 되게 밝기는 해요. 밝은데 간접 조명이에요. 그래서 눈이 덜 피곤하고 그다음에 창 쪽이 되게 이렇게 넓은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초록 식물들 되게 많이 배치를 해서 눈은 굉장히 편안하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뒷광고 하신 거 아니죠? 뒷광고는 아닙니다. 네. 여기서 사실 이제 한 달 써보고 그 리뷰를 요청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글로. 그리고 이제 글이 좋으면 그 뭔가 그 사례를 하면서 뭐 자기네 블로그에 싣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뷰 제 인터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료 쿠폰 주는 게 아니라요? 제 인터뷰를 하면 무료 쿠폰을 또 더 주실 수도 있겠죠. 뒷광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의 얘기고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롯데펀치. 근데 뭐 요새 뭐 워낙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CP님도 그렇고 너굴님도 그렇고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거의 일을 못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뭐 자주 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듣기로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 공유 오피스가 그리고 거기에도 1인 좌석이 있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패스트 5가 요즘 주말 패스권이나 막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만약에 프리패스 30메가 50만 원이면 사실 비싸죠. 어떻게 보면 업무 공간의 이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옆에 막혀 있어야 되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면 오히려 개발자들은 뚫려 있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위워크나 패스트 5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더 넓은 공간을 내가 쓴다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또 패스파이는 조용할 거잖아요. 일본 카페보다는. 그럼 여기는 그런 건 어때요? 보통 이제 그 공유 오피스는 사실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나 그런 분위기에 더 최적화돼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거는 상관없는 느낌인가요? 여기는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독서실 같은 느낌이긴 해요. 들어갔을 때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스타트업 분위기라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집무실이 앱이 있어요. 이 앱을 이제 켜면 이렇게 QR 코드가 나타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로 출입을 할 수 있어요. 나갈 때도 이걸 찍어야 나갈 수 있고 들어갈 때도 이걸 찍어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네트워킹 기능을 업데이트할 거다 이런 공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앱 안에 그런 걸 보면 이제 위워크처럼 위워크 가보셨죠? 네네. 가보면 이제 되게 많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녁에 뭘 한다, 뭐 점심 때 뭐 요가 같은 거 한다 이러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권장하거든요. 뭐 그러다 망한 거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도 약간 그런 모델들도 같이 섞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 약간 좀 모호한 상태네요.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리고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생긴 2호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두 번째로 제가 가봤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회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집무실 사용했는데 8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저 말고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왜 너굴림은 무료인 거예요? 베타 테스트 신청에 당첨이 돼서. 네. 좋네요. 그거는 진짜 좋네요. 이소은님이 페파패스 맞아요. 추천하신다고. 제가 아까 그게 말한 약간 패스5 주말에 주말권이나 평일 저녁권 이런 게 있어서 있고. 이제 그거는 약간 과외 업무하는 건데 그거 아니어도 좀 매력적이고 저도 저 개방형을 지금 사진 봤더니 좀 특이하긴 해요. 이게 저는 아니 이거 그냥 책상이랑 똑같은데 무슨 뒤가 막혀있지 했는데 저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책상을 밀고 앉고 책상을 당겨서. 저거 네스트는 매력적이긴 한데 좀 느낌이 다르네.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게 여기서 오픈 예정 지점이 지금 잠실 분당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분당에는 사실 스터디 카페 진짜 좋게 잘 된 게 많아요. 분당에 그 가게들이 그렇게 없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학생들 공부방이 진짜 박혀있는 거기 시설이 좋은 편이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용한데 이게 만약에 분당에 오면 그렇게 변질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무실은 아무리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학생들이 와서 엄마가 끊어주면 떠들면 안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왠지 그게 약간 걱정인데 매력적이긴 한데 가격이 만약에 50만 원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본금이 한 1,000만 원 있다는 가정하에 월세 오피스텔이 훨씬 싼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내야 되고 막 하지만 저도 이번에 오피스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에어비앤비 일주일 빌려서 일해봤는데
이 독립된 오피스 공간에 또 뷰까지 좋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업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거는 거기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가격이 어느 정도 드셨는데요? 거기는 에어비앤비로 하루에 막 7만 원.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하면 네. 거기 이제 월세로 아예 하고 그쵸. 다른 사람이랑 두 명이서 만약에 공유해 버리면 거기가 방이 2개였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커플끼리라든지 아니면 네. 뭐 친구들이랑 하든지 그런 식으로 중간에 방 잡아놓고 회사 아까 중간 낙교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업무 공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살사비치 업무 네 공간. 네 명이 같이 조그만 책상 놓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애매해지는데 이게 잘 될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냥 봐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악담일 수도 근데 있는데 가면 그 투어라고 해서 아까 제가 투어 받았다 그랬잖아요. 투어를 아마 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공지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변질될 것 같은. 근데 가격이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가격이 궁금했어요. 물어보셨어요. 다섯 매 가격이 10만 원. 네, 저기에 가격이 이제 문의로 돼 있어가지고 한 매당 2만 원이니까 하루에 2만 원이면 에어비앤비보다는 싸서. 근데 그게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쵸 맞아. 네, 그러네. 그러니까. 정가 대비 이게 38%니까. 정가가 한 32,000원 정도라고요. 정가가. 그럼 진짜 비싼데. 근데 약간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저는 메리트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많아지면 좋아요. 왜냐면 이런 곳이 제가 합정이나 그런 데서도 공유 오피스를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갈만한 데가 없어. 갈만한 데가 없고 되게 영세하게 약간 조금 이제 그 아트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려고 만든 공간에 한두 자리 빌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주말에 못 간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약이 되게 많아요. 시간 제약이 많다든지. 그래서 시기가 되게 애매했거든요. 네. 가격도 사실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데들이 많이 망했어요, 사실. 그래요? 그게 한동안 그런 게 유행해서 막 만들어지다가 지금 찾아보면은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보가 없어요. 맞죠. 그런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카페에서 좀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찾으면은 갈만한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라는 게 있어서 전 이게 지역별로 좀 많이 퍼지면은 좀 안정적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수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집무실 말고 비슷한 컨셉의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건 스터디 카페 같은 느낌으로 좀 더 떠들어도 되는 공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고 지금 이거는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켓펀치랑 엔스파이어라는 무슨 브랜드 개발 전문회사 두 군데서 같이 한 거예요. 그게 합병했더라고요. 회사를 합병한 거예요? 합병했더라고요. 아예 합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메인 업무가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라. 왜냐면 메인 업무 하나만 하기도 진짜 힘든데 로켓펀치를 하면서 이것까지 아무리 합병해서 한다 그래도 그 나머지 회사가 브랜딩 이런 회사라서 일반적으로 브랜드 회사는 제품에 대한 개선도 물론 노력하지만 그거보다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받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라. 그러네. 로켓펀치 하는 거구나. 네, 로켓펀치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로켓펀치는 6년째 100% 전원 원격 근무했대요. 지금 최승우님이 저 모듈을 집에 렌트해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하긴 했어요. 그 뒤에 막혀 있는 거 앞에. 그러니까 그 약간 조용한 공간이니까 제일 오픈형 말고 약간 반오픈형이랑 그 밀폐형은 되게 조용한 공간을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괜찮겠네요. 네, 저 워크 모듈 갬성형이라고 이제 하이브 케이브 저런 거. 애들이 좀 덜 괴롭히지 않나요? 아니 위험한 분들이네. 저거 원래 그 아까 방음 이런 거 네. 스카이캐슬 이런 걸로 유행됐어요. 애를 집에서 알고 있어요. 잡게 공부시킨다고. 원래 강남 엄마들 유명한 모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회사에서 빌려주기. 회사에서 여기 빌려주기. 밖에서 일해라. 근데 저거 좋은 점은 이제 그 문이 고정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 낙교님이 지금 애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애 말고 나. 저거 제가 정문 닫고 쓰려고, 일하면 쓰려고. 저기 베란다로 와서 베란다에서 막 소리 질러요. 그건 그래.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맞아,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연령별로 좀 다르죠. 그쵸.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일하고 있다고 하면 오픈 공간에 있어도 이제 잘 안 건드리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모듈을 빌려주는 게 더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배송도 사실 힘들어서 저걸 구매하거나 맞아요. 하는 게 배송이 힘들 힘들 것 같아요. 배송 체계 자체를 만들어 버려서 대여 배송까지 다 해주고 반납까지 그렇네요. 하면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저 모듈 파는 게 더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 공간 임대해봤자는 제약이 있고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방식이에요. 직접 안 해요. 그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점주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방식이라서 이게 막 확장에 어쨌든 한계가 있는데 차라리 모드를 팔면 근데 몇 명 안 집 사는 거 근처 아니야? 사무실이 아니고 집을 사무실로 이렇게 해서 집무실. 아니야 안 될 거예요. 뭐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안 할 거죠. 우리 뭐 가격만 네. 좀 싸지면 진짜 네. 메리트 있을 것 같은데. 저 가격 잘-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저의 가격 아니, 아까 저게- 추측이에요. 추측. 와디지에 써 있었잖아. 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추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달권이라는 건 사실 이 사람이 매일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파는 거라서 좀 더 쌀 수도 있어요. 저기에서 말하는 30일은 30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30번 갈 수 있는 거라서 30매면 한 달권이랑은 좀 다르죠 개념이. 30매면은 저건 1회당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한 네, 달권 네. 있으면 훨씬 싸게 그렇게 그러니까 갈 수 저게 있어요. 유연하긴 하죠. 왜냐면 매니까 네. 유연하긴 해서 좋겠네요. 궁금하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안 될 것 잘 같다고 됐으면은- 했지만 잘 됐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잘 되면 좋아요. 왜냐면 네. 전에도 우리 많이 생기면 진짜 그 편할 것 샌프란시스코 같아요.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죠. 갈 데가 진짜 하나도 없어. 아 그거 생각하면 망할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뭐예요? 공유 오피스가 다 망했었어요. 아. 그때 갔는데 있다고 해서 가면 1년 전에 있던 게 없어지고 다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원격 근무도 많이 하고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많이 집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진짜 집에서 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습관화되는 것 같아. 분위기가 달라. 그리고 뭐 집도 워낙 크니까 사실 뭐 애기 있어도 아니 뭐 방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덜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버나 넷플릭스 항상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좋은 기업 문화 퇴근 시간만 아는데 우버나 이런 데 다 한국보다 더 빡세게 일한다 그랬거든요. 네. 주 52시간 뭐 저리 가라 할 정도고 4시에 퇴근은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새벽 애를 4시? 픽업해서 그쵸.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 아침 8시인가 7시에 출근해서 네. 아침에 애 데려다주고 오후 4시에 퇴근하면서 애를 픽업하고 집에 데려다 놓고 밥을 먹고 또 일하는 거죠. 새벽까지 일하는데 이게 그냥 기본이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미 집에서 일하는 환경이 돼 있어서 공유 오피스가 다 망해버린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네. 아 저도 미국에서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없어졌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 기업들이 입주하는 형식이 아니고 네. 개인이 시간제로 쓸 수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가면 여기는 이제 역세권 역 바로 근처에 오진 않는데요. 자기네가 설명을 할 때 역세권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잠실이나 뭐 이렇게 사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약간 거주지 쪽으로 올라갈 거다. 약간 더 거주지에 가까울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집 근처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생기면 메리트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이 생기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서 아무데나 가도 되고. 안될 것 같아.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생기면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구조상 프랜차이즈 모델이라 점주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베타 테스트라서 사실 저는 지금은 서울대 입구 전만 갈 수 있기는 해요. 왠지 그런 식으로 그게 약간 스터디 카페 모델이긴 한데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것도 제 얘기인데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든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라이트 세일에 AWS 라이트 세일에 컨테이너 배포 기능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바랬던 건데. 네, 이게 이제 구글에는 GCP의 클라우드런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AWS에서 없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라이트 세일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 강의를 해봤잖아요. 네. 강의 같은 거 하면서 도커 사용법이나 이런 거 가르쳐 드렸는데 거기에서 사용법 잔뜩 가르쳐 드리고 나서 배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또 막히거든요. 네, ECS 쓰세요 하기엔 ECS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막 서비스의 태스크 디피니션에 막 엄청 복잡한데 제가 이제 어제 막 따끈따끈한 그 소식을 들어서 막 써봤어요. 그랬더니 라이트 세일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랑 디플로이먼트 딱 두 개만 존재해요. 개념이.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업데이트하면 그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자동으로 배포가 돼요. 그리고 스케일링도 요 디플로이먼트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할지 뭐 10개 할지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당 최대 20개까지인가 그 스케일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인스턴스 컨셉은 없어요? 네,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는 컨셉이 아니라 그냥 바로 컨테이너로 서비스는 띄워버리는. 그럼 비용 컨테이너 하나당 받는 거요? 은근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마 컨테이너당 받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써 있기로는 first 3 months free라고 써 있거든요. 그건 그래서 그게 3개월간 무료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베타 중이니까 지금 3개월 동안 무료라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AWS는 이거 한국어 안 했으면 좋겠어. 최신 정보가 없어. 지금 홈페이지 상에는 그 요금제 설명이 없어요. 컨테이너 네. 있어요. 프라이싱. 전 버추얼 서버만 있는데. 컨테이너 있구나. 네네네. 한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엄청 비싸네. 비싸네요. 장난 7달러인데요? 제일 낮은 게? 제일 작은 게 램 7달러 500메가에 vCPU 0.25가 월 7달러면 이거 아마 그 AWS 인스턴스로 치면 T2 스몰이나 막 그 정도 이상급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버추얼 서버보다 비싸요. 버추얼 서버가 3.5달러예요. 맞네. 1950 메모리는 똑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커 컨테이너를 배포한다는 게 되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제 관리하는 클러스터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인데 이제 그런 거 관리해주면서 비용은 좀 더 받는 느낌. 이게 약간 노드 개념인지 컨테이너 개념인지 잘 모르겠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띄워보신 건가요? 네, 띄워봤어요. 인스턴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스턴스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로그는 볼 수 있지만. 그럼 컨테이너 단위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노 몇 대 이렇게 띄운 거예요? 컨테이너 네, 뭐 띄울 그런 때? 식으로.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네. 되게 비싸다. 그리고 비싸네요. 컨테이너는 하나만 띄울 수 있지 않아요. 한 서비스 안에 컨테이너 여러 개 설정해서 띄울 수 네. 있고 그러면 이제 엔드포인트를 어느 컨테이너로 줄 거냐 포트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최근에 그 도커 허브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이 서비스 내에 내 이미지를 푸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아니라 이 서비스 안에다가 푸시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푸시된 이미지에 대해서 도커 이미지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그 이미지 이름으로 내가 그 다음번 이미지는 요거 이미지를 써라고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그 디플로이먼트 업데이트 할 때 그 이미지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퍼블릭 허브면은 뭐 그냥 그 퍼블릭 허브의 이미지 이름을 쓰면 되지만 비용만 좀 싸게 해주지. 그래서 좀 저는 괜찮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좀 손쉽게 배포할 방법이 좀 필요했었어요. 뭐 이렇게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근데 이게 나오는 덕에 되게 지금 신나서.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배치성으로 실행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배치성? 뭐 크롤 한다거나 해서 하루에 크롤?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띄웠다가 그런 죽였다가 거는 띄웠다가 아직은 죽였다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띄우면 한 달 요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컨셉 자체가 얘네도 다 클라우드라서 그 버추얼 서버도 분당 과금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긴 하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근데 대신에 크론 부분은 직접 만들어야겠죠. 네. 이 CS나 EKS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거 너무 저는 비싸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되지 않을까? 이 KS는 편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쿠버네티스라서. 그죠. 이 CS는 사실 파게이트 개념이 앞단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파게이트만 쓰면은 그나마 괜찮긴 한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인스턴스를 안 만들고 파게이트로. 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파게이트로 하면 좀 네. 편하구나. 네. 근데 약간 그게 들어가면은 AWVPC 개념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복잡하죠. 사실 그게 너무 아예 처음 복잡하죠. 쓰는 사람한테는 얘는 얘가 왜 디플로이먼트에 그 DNS 설정도 바로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훨씬 DNS 편할 설정 것 안 하면 그냥 프라이빗 그 주소가 하나 나와요. 네. 서비스 이름 점 랜덤 해시값 점뭐 이렇게 AWS 뭐 이렇게 .com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비용만 아니면 진짜 매력적이다. 비용이 살짝 비싼 것 같긴 한데 일단 올려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저렴해지겠죠. 네. AWS가 안 저렴해져. 할인해 주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그 뭐지? 요금제 왜 절약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세이빙스 플랜. 그거 안 될걸요? 세이빙스 플랜, 라이트 세일은 세이빙 아예 플랜에 그거랑 안 들어가나? 별개일 것 같아요. 별개예요. 네. 세이빙스 플랜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개인적으로는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나왔지만 더 기대가 되는 활용할 게 많죠. 활용할 방식으로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애매하네. 라이트 세일보다 비싸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가격이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샘플로 올리려고 하면 DB나 뭐 이런 게 다 필요한데 네. 지금 라이트 세일에서 DB 월 15달러짜리에다가 저거 7달러만 22달러면 간단한 서비스 하나 느려도 띄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RDS나 뭐 이런 거 띄우다 보면 그냥 50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조합해서 쓰기는 라이트 세일에 또 뭐 도커 런하고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맞아요. 사실 조금 커스터마이즈 해서 쓸 거면은 라이트 세일 인스턴스 여러 대 써도 괜찮긴 해요.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배포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내가 손대야 되고 또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지금도 잘 도는지 모르겠지만 수험 같은 거 쓴다든지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면은 좀 더 심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괜찮은 사업인데 예전에 그 서버들 한창 클라우드 전시대 개인들이 서버를 직접 운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무슨 리눅스 23가 뭐 그런 거 썼는데 많이 했죠. 그럼 개인들이 웹사이트 간단하게 만들어서 훨씬 싸게 임대를 주는 거야. 한 10,000원에. 근데 그런 거 잘 됐는데 지금 컨테이너 세상에 그걸로 돈 벌기 좋은 게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이 케이스를 좀 크게 구축을 해놔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막 컨테이너 하나당 막 $1만 받고 잘 팔면 오히려 이득이 날 수도 있는? 그게 클라우드 사업이죠. 그죠. 근데 이게 클라우드 애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들 더 큰 규모고 트래픽 들어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런 게 안 먹힐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거 하려면 막 스위치에서 네트워크 제한도 걸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쿠베에서 다 제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긴 하죠. 쿠베 운영 하나로 그냥 그런 거를 좀 과금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주변 지인한테만 팔아도 낙교님 해주세요. 회사에 만든 거 잘 써먹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잘 구축해 놓으면 그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44비트 것 좀 해주세요. 공용으로. 네네. 도커 얘기가 나와서 약간 다른 얘기 해보면 최근에 애플에서 M1 칩 내장한 맥북을 내놨잖아요. 근데 도커가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예 안 돌아가요? 네. 뭐 로제타 이걸로도 안 돌아가나요? 그게 이제 도커가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CPU에 있는. 근데 그 기능이 M1 칩에서 비활성화된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비활성화된 건지 아니면 M1 칩에 없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인텔의 뭐 기능 쓰는 건가 보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도커 쪽에 가보면 도커 포맥 이슈가 있거든요. 거기 4733번 이슈가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이 몇백 개인지 뭐 엄청 100코멘트네 지금 100개나 달려있네. 적은 거 아니에요? 막 계속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맥이. 근데 지금 M1 칩 맥북이 풀렸어요? 네. 아직 안 풀린 것 같던데요? 미국에는 풀렸어요? 미국은 풀린 거죠. 아직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주문은 가능했는데 받아서 저거 안 된다고 아니요, 지금 이 올린 사람은 거잖아. 7월에 올린 거라 그 개발자용 버전 맥미니 그때 그래요? 올린 거고 네, 그러네. 지금, 저도 좀 이상해서. 지금 버전은 아직 주문했는데 아마 1, 2주 안에 다 도착할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조만간 리뷰가 올라올 텐데 이게 지금 버전에는 해결이 됐으려나? 안 됐을 것 같아요. 저게 하이퍼바이저 저 기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여기도 밑에 써 있는데 뭐 로제타 기반에서는 버추얼라이제이션 할 수 없고 없을 거라고 하고 그럼 어차피 안 될 거고 그 방식은 도커 가야 되네. 그래서 도커가 M1 칩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버추얼라이제이션 해서 돌리든지. 왜냐면 도커4 맥이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뭐 다들 네, 아시지만 알아요. 도커4 맥도 그렇고 윈도우즈도 실제로는 그냥 가상 환경 얇은 거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저기 최승우님도 지금 써주셨는데 A14 칩이잖아요. 지금 A14 칩인데 맥북 프로가 나올 때는 A14X 칩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칩에서는 아마 M1 칩이랑 좀 다르게 그런 것들 지원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개발 킷이 A 개발 킷이 그거구나. 그 맥미니 개발용으로 M1 칩이 다르다. 네.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네. 쉽진 않을 것 같은 게 설사 그게 도커 자체가 되더라도 거기서 돌아간 이미지 빌드된 것도 다 암 CPU에 그거는 호환 안 된다고는 네이티브로 해야 명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티브로 돌면 오히려 저게 가상화 위에서 돌면 CPU 가상화를 돼서 인텔 거 버전이 막 근데 그럼 엄청 안 느리겠죠. 그럼 엄청 느릴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사실상 개발자가 못 쓴다고 봐야 되겠네 도커는. 근데 뭐 최근에 아직은? 또 벤치마크 보면 에뮬레이팅 X86 에뮬레이팅을 했는데도 아이맥보다 빠르다는 얘기.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뻥카라고 생각해요. 뻥일까요? 애플의 말은 잘 걸러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이나 이쪽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은 아이패드가 이미 빠른 게 막 증명이 됐고, 맞아. 그쪽 디코더를 전문적으로 해놨으니까. 네. 근데 그 외 소프트웨어는 이제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패드 프로 써봐서 알지만 동영상은 확실히 빠르고 그 외 거는 그렇게 빠른지 아직 무거운 앱이 없어서. 근데 개발자들은
저는 쓸 수 있겠다. 저 요즘 도커 개발 안 하니까 영상 편집하게. 약간 좀 더 아이패드에 가까워진 걸로. 이제 개발 못할 것 같아. 저도 지금 파이썬으로 최근에 에어플로우 데이터 네. 잠깐 건드리려고 로컬에 깔거나 도커를 쓰는데 로컬에 깔아도 문제인 게 그 로컬에 깔면 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마이스큐엘이나 이런 뭐 판다스는 잘 모르겠는데 C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걔가 또 다 암으로 빌드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막 타고 가다 보면 개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이폰 개발자밖에 없어요. iOS X코드는 완벽하게 될 거니까 그건 또 빌드도 빠르다고 해서 그래도 뭐 다들 삽질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그러면서 그렇죠. 조금씩 넘어가지 막 않나요? 에뮬레이팅하고 뭐 막 약간- 도커 그 방법이 있네요. 생각을 못했네. 어떤 도커 거요? 깔리기만 하면 서버에 도커 띄워놓고 이거 그 소켓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연결하면 되는. 클라이언트 될 거야. 아마. 내 로컬에 클라이언트 그거 거고. 도커 클라이언트도 설치 안 되는 거 도커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는 고예요 그냥. 근데 이거 그냥 고라서- 설치 안 되잖아. 도커 포맷. 아니죠. 고 바이너리만 만들 수 있. 저기서 이제 고 그치. 바이너리 만들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서버가 네. 있으면. 근데 여기 컨테이너 라이트 셀은 안 돼. 근데 원래 개발 환경에서는 그게 진짜 좋긴 하거든요. 볼륨 되는 거.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약간 꼼수를 쓰든지 어떻게든 수정 넣어야 돼서 개발할 땐 진짜 불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개발 환경으로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이슈가 있긴 하죠. 근데 클라이언트 자체는 어차피 고라서 바이너리만 떨굴 수 있으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맥 OS 저도 저거 사보고 싶.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 잘 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아이패드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진짜 저 그게 좋은 게 있어요. 저 가끔 이제 아이패드도 하고 아이폰 앱 쓰다가 보면 맥에 없는 앱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 아이패드 여기 있는 앱 이대로 띄워주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약간 이제 사람들이 아직 인식을 못했는데 기계를 다 못 봤다 보니까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이 맥에서 그대로 뜨는 거를 말했어요 발표 때.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애플 개발자 사이트에서 온 게 기본적으로 앱 스토어 앱을 올릴 때 애플 그 M1 칩 기반 디바이스에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네네네. 그냥 쓸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다운이 받아지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다운받은 거를 여기 내 싱크하든지. 구입 목록에 가져오는지는 정확히 안 써있는데 어쨌든 그 애플 그 맥북 같은 데서 못 쓰게 하려면 체크를 해제해라 이런 메일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칩이 같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앱에서 허용 안 하면 못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앱에서 허용 안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앱은 허용하겠죠. 근데 허용하면 지금 트위터나 뭐 지금 카톡도 지금 개고생했잖아요. 몇 개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진짜 좋아지는. 그러니까 개발자한테는 안 좋은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앱을 필요 없이 그냥 아이폰 쓰던 거 그대로. 예전에 애플이 한참 iOS가 성공하면서 OS를 통합할 거라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OS를 통합한 게 아니고 플랫폼을 통합해오려네요. 그러니까 애플도 제 생각에 이게 갈팡질팡했던 게 그 사이에 카탈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걸 하면 이 코어는 공유하고 이 UI는 이제 각각에 맞게 만들면 네. 된다. 이거 발표한 게 불과 2-3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칩 넘어가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네요. 오히려 이제 다 M1 칩으로 변환되면 네. 카탈리스트로 개발을 굳이 그러게. 할 필요가 없어졌죠. 네. 근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위터 보면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인텔 맥북 프로가 같이 팔고 있다? 맞아요.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맥북 에어는 맥북이 없애버렸고. 없애버렸고. 맥북 프로는 인텔도 있고 M1 칩도 있어요. 맥미니도 있어요. 13인치. 네. 그걸 봤을 때 약간 아직 프로 라인은 이제 완전히 넘어가진 못했다고 스스로 그죠. 판단하고 있다. 네. 그런 포인트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좀 사실 맥북 프로가 완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완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프로와 에어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맞아요. 심지어 지금 CPU 벤치 보면 네. 맥북 에어 CPU 벤치가 M1 칩에서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싱글 코어를 더 높였고 맥 미니 같은 경우는 저는 더 기대했는데 그건 또 지금 코어 클럭을 표시 안 해놨잖아요. 근데 벤치 돌리니까 더 낮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좀- 제한해놨다고? 이거 왜 굳이 프로를 내놨지? 약간 저는 살짝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거의 터치바밖에 없거든요 위에. 맞아요. 그거 왜 딱히 없어요? 그럼 그냥 맥북 에어만 M1 칩 달고 나오면 되는데. 그 맥북 에어에서 차라리 급을 나누지 그 터치바 있느냐 없느냐로 그게 맥북 프로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가격이 아이폰 12 프로가 맥스보다 싸요. 거의 비슷할 걸 갖고 나서 더 쌀 거죠. 그거 좀 황당한 거죠. 이 맥북 프로는 이게 아닌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그
맥북 프로는 펜이 달려 있고 맥북 에어는 펜이 없어서 맞아. 여기 뭐 맥북 에어 이거는 펜 달려 있는 거지만 그 전에 그냥 뉴 맥북 제가 펜 없을 때 써보니까 열 받는 순간 이거는 그냥 아이폰보다도 못한 스로틀링 너무 심하게 걸려서 브라우징도 못하거든요. 뉴 맥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게 지금 맥북 에어고 그쵸. 맥북 프로는 어차피 좀 그런 헤비한 작업도 돌릴 수 있다는 컨셉에서 펜 달고 나온 거라고 보는 게 제 맞겠죠. 생각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맥북 프로 16인치도 이제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게 좀 구축되면 M1 칩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애버리지 않을까? 아이맥 달고 나오고 없애버리겠네. 근데 전 정확히 모르는데 M1 칩이라는 게 그거예요? 인텔의 뭐지? i7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 안에서 급 나누기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없어요. 지금 M1이에요. M1이 처음인 거죠. 애플은 칩 급 나누기가 A14가 있고 그거는 그냥 폰이랑 아이패드 에어 같은 데 들어가는 거고 A14X라고 있어요. 이건 좀 좋은 거예요. 같은 A14여도 약간 그 정도만 나누는데 그 정도는 나누지 않을까? M1이 나오고 거기서 M1X가 나오는지. 네, 제 생각에 M1X 나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착각했어요. 맥 프로에서는 M1 더블 X가 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누고 약간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나누더라도 심플하게 나눠질 거라는 거죠. 네. 인텔처럼 뭐 복잡하게 비슷한 클럭만 다르고 코어 다르고 막 조합이 만들어지는 네. 근데 거라기보다는 뭐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애플 스타일은 또 같은 M1이라 해놓고 클럭 제한 엄청나게 차이에서 사실상 다른 CPU처럼 할 수도 있죠. 그치. 그러니까 뭐 아직 안 나온 거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스로틀링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들은 뭐 진짜 뭐 예쁘게 나왔는데 얘도 발열이 심해서 스로틀링 걸리면 사실 뭐 거의 못 쓸 수도 제 있는 생각에 거니까. 일반 유튜버들 리뷰는 엄청 좋게 나올 것 같고 동영상 편집 아직 어도비는 지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좋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 리뷰를 보면 아마 안 되는 거 시리즈 우리 빨리 하나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 맥북 에어 사가지고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원래 윈도우 글도 많이 쓰려고 했는데 사도 뭐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윈도우에서 뭐 해보고 있을 시간이 저도 없어. 윈도우에서 개발하기 이런 거 파이썬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내가 짜증나서 그 WSL2도 잘 됐거든요. 저는 나중에 정식 나왔을 때에서 해도 짜증나더라고. 저도 WSL2 글까지 쓰고서 그 이후로 거의 윈도우 자체를 쓸 일이 없어. 아직은 윈도우 개발 못 하겠어. 네. 차라리 리눅스로 할 것 같아. 최승우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빅서로 다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컴퓨터 세대 집에 있는 거랑 회사에 있는 아이맥이랑. 와, 과감하네. 개발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안 된다는 것들이 있긴 한데 해보니까 진짜 처음에 화면 그 로그인 화면을 보잖아요. 모니터 해상도가 잘못됐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이콘이 이따만하게 크게 나와요. 그 프로필이랑 이게 했고 잘못됐나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최승우님 말한 것처럼 iOS 앱처럼 다 큼직큼직해지고 다 둥글둥글해지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팝업 뜨잖아요. 뭐 권한 허용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 그 팝업도 전통적인 팝업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아이패드나 iOS 팝업처럼 바뀌어버렸어요. 클릭하면 그 터치 되는 것 같이. 근데 이번에 터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인 취소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쪽에 뒤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체에서 그냥 가로로 확인 크게, 취소 크게 이렇게 파란색. 근데 왜 굳이 터치는 안 들어가지?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 그거 지금 그래서 그 소문이 있었어. 원래 그 빅서인가? 빅서 UI 애플 홈페이지 소개에 맥북 프로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대요. 터치로 꼭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딱 공개되니까 그거 바로 GIF 없애버리고 단순 이미지로 바꿨다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왠지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터치가 안 들어갈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이제 같은 애플 앱이 들어가니까 이제 스와이프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iOS 앱들만. 요즘에 그냥 싸구려 모니터에도 다 터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 약간 뭐라고 하지? 이 휴대용 모니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데는 터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USB-C로 연결하면 터치까지 다. 아이패드 연결하면 그냥 이렇게 꾹꾹꾹. 제 생각엔 그래서 이번 버전은 아니고 다음 버전에 나오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전은 그냥 경험상 빨리 쓰고 역시 원래 1세대는 쓰는 거 아니라 그래서 역시 2세대. 2세대로 가야죠. 2세대에 터치 넣어주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패드가 진짜 1세대가 제가 1세대를 아내한테 선물했었는데 그게 진짜 두껍고 거의 무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2세대가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2세대를 진짜 너무 잘 썼어요. 2세대가 잘 나왔고 업데이트도 오래 해줬죠. 걔는 진짜 배터리도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수준 뭐 거의 15시간, 16시간 이렇게 있었으니까. 1세대도 근데 좋아요 지금. 저 집에 1세대가 있는데 너무 커. 1세대 있는데 커도 좋거든요. 화면이
왜냐면 안드로이드랑 다르게 잘 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OS 업데이트 중단한 지 네, 벌써 맞아. 4, 5년 전이라 네. 아이패드 2는 올해까지 꽤 오래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 뭐냐면 그 아이패드 앱은 옛날 그 폴리모피즘 디자인인데 유튜브 앱이랑 있는데 누르면 업데이트하라고 안 되고 사파리 눌러서 유튜브 들어가도 안 되고 네. 앱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OS 업데이트 안 되는 순간 걔는 끝나버렸어요. 네네. 그렇겠네. 그쵸. 그게 제일 치명적이죠. 최승우님이 사이드카로 쓸 때 좋겠다고. 아까 그 모니터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사이드카 되는 버전이 근데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프로급이나 약간 최근에 나온 에어급 돼야 될 거예요.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빅서 UI가 커져서 좋을 것 같았는데 저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열도 많이 받고. 맞아요. 네. 사이드카도 여전히 그 사이드카 전에 앱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크게 뭐 발전한 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애플이 똑같이 직접 했는데도 그리고 맥북에다 쓰면은 확실히 좀 버벅이고 뭐 아이맥에 쓰면 조금 애매하고 굳이 쓸 이유가 있나? 어차피 유튜브 볼 거나 슬랙 할 거면 그냥 아이패드에서 전용으로 하고 말지. 이렇게 터치하는 게 더 빠르니까 굳이 연결해가지고 할 그죠. 개발할 때 말고는. 그렇군요. 아무튼 다 한 것 같은데 할 얘기? 네이버 데뷔는 뭐예요? 이프 카카오랑. 네. 네이버 데뷔랑 이프카카오가 올해 이제 버추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뭐 제일 큰 컨퍼런스들이라서 원래 이게 유명한 게 두 행사 모두 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선착순이었고 뭐 한 번 중간에 추첨했던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선착순이었고 거의 이것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1, 2분 안에 끝나는 그죠. 그런 걸로 유명했고 이프카카오도 추첨제였거든요. 그 보면은 주변에 한 20명 신청했으면은 된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아. 그런 행사였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어쨌건 이번에는 전부 다 풀어서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온라인이니까.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날짜를 제가 확인하고 날짜가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겹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했는데 겹치지는 않는다고. 겹치진 않고 그 이프 카카오는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20일까지, 18일부터 20일까지 하고 데뷔는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해놓고. 저는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3일씩 하더라고요 요새 뭐. 그리고 세션이 100개씩 돼요. 그러니까 100개씩 되고 둘 다 100개씩 되고 지금 전 네이버 쪽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원래는 네이버 데뷔에서도 외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거의 한 90% 네이버 내부에서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의 다 네이버 계열사나 네이버에서 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내부 인력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그거는 뭐 아닌 것 자기 같고 네이버가 기술력도 원래 네이버 데뷔가 내보내고 내부 싶고. 인력으로 안 하기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요? 낙교님도 도코 발표하고 했잖아요. 그렇네. 그때 시절만 해도 네이버 내부 발표는 절대 안 했고 근데 어느 순간 약간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세션은 이프 카카오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냥 자기들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적었고 지금 저는 저거 말고 지금 이미 끝나버렸는데 라인이 데브데이라는 것도 따로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에는 라인이랑 네이버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직 자체가 완전 다르고 생태가 뭔가 달라서 라인 데브데이가 저는 약간 이프 카카오 비슷하게 좀 좋은 행사 중에 하나지 않나? 일본 쪽 개발자들도 발표 많이 했던 걸로 알거든요. 이프 카카오가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원래는 이프 카카오 데브였는데 네. 이번에 그냥 이프 카카오로 바꿨어요. 왜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개발 이외의 것도 발표하겠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키노트도 대표가 다 해요 이번에. 키노트 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랑 비즈니스 관련된 세션들 이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개발이 제일 많긴 합니다. 개발이 제일 많긴 한데 그래서 약간 컨셉 컨셉을 관련 내용이 좀 들어왔군요. 네네, 좀 더 넓게 포괄하는 맥락으로 바꿔서 아예 카카오의 컨퍼런스로 만들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잘한 것도 같고 한국에 잘한 건가? 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오히려 분리해놨고 페이스북이 약간 그걸 섞어서 했었는데 페이스북은 흐지부지돼서 없어져 페이스북 버렸고 F8이요? 네. F8 없어졌어요? 아니요 거의 안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했어요? 또? 몰라요. 잘 모르겠네요. F8 약간 흐지부지했어요. 자기 뭔가 그 섞어서 그런지 네. 저커버거가 하지 키노트에 않았을까요? 말한 것만 나오고 F8 뭐야 이 카카오 엄청 재밌네요. 카카오 주니어 개발자 브이로그 세션도 있네요. 네. 이것저것 하시더라고. 나도 브이로그 하고 싶은데. 채용에 약간 목이 말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션들 보면서. 그래서 지금 등록하면은 뭐 이모티콘 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 이모티콘 보면 받았어야죠. 근데 약간 기간 한정인 것 같던데.
다운로드 한정이에요. 아 그래요? 다운로드 받으면은 계속 쓸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어차피 뭐 이게 한정이 끝나고 올라갈 거라서. 이런 건 카카오가 이쪽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회사에 좀 필요한데 이런 도와줄 사람 제가 회사에 당근은 뭔가요? 없는데 컨퍼런스 이름? 나중에 캐럿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도와서 뭔가 해줄 스텝 느낌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담해줄 데브레리나 뭐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냥 잡다한 일을 같이 채용. 그러니까 채용 매니저랑 개발자 채용 행사 준비하는 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개발자 채용 알리고 뭐 이런 거랑 일반적인 인사팀 소속이 아니라 이런 분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찝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발표해보라고 하고. 근데 그분은 행사 없을 땐 무슨 일 하세요? 이제 저랑 같이 옥타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도 구축하고 회사 네트워크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CTO실이구나. 그쵸.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직속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점점 다른 거 못하고. 근데 회사가 커져서 점점 니즈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롤을 할 사람이 사실 흔치 않은 게 제 생각엔 개발자 출신이 제일 좋은데 개발자들은 또 개발을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뽀카카오 이번에 보면은 사실 서비스랑 비즈니스만 다 들을 것 같긴 해요. 굳이 듣는다면 개발보다는 제 관심 있는 것만 몇 개 듣고 왜냐면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전에는 진짜 막 프론트엔드나 백엔드까지 다 막 관심 많이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안 돼. 이거 개발 안 하려고 그러는 아니요. 데브옵스도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 많이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다 개발로 많이 옮겨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카카오 지금 세션 엄청 많은데 다 100개. 제목 봤을 때 좀 재밌어 보이는 거 많네요. 네. 이번엔 카카오가 잘 되겠다. 승우님이 아까 그 시피님 말씀하신 거 개발 복지팀이라고. 이름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저는 컴퓨터 사양도 정하고 모니터 사양 정하고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약간 이런 게 가치는 있는데 온라인이 되면서 더 현장감이 별로 없어지면서 그냥 켜놓고 안 보거나 안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컨퍼런스 할 때 네트워크가 좋거나 네트워크 면에서 좋거나 아니면은 가서 앉아서 억지로 듣게 되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게 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옅어지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몇 명 모여서 오늘 하루 이거 듣자 그런 거 하는 경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막 혼자서 뭐 헤드폰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듣거나 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생각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아무래도 뭐 코로나 시대 하면서 뭐 유튜브라는 얘기 엄청 많이 컸잖아요. 같이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게 더 강한 브랜딩을 할 수 있다. 채널. 예를 들면 44비치가 엄청 잘 돼요. 한 10만 명씩 가지고 있어요 구독자를.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이렇게 행사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평소에 하는 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꿈이 크시네요. 예를 들자면 그런 강력한 채널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를 크게 열어야지 뭔가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의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평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브랜딩 파워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카카오 개발 TV를 보면서 여기 카카오가 엄청 좋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계속 심을 거 아니에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렇죠. 사실 여기 100개 세션이 있는데 3일에 나눠서 하나씩만 올려도 1년 내내 계속 연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컨퍼런스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기존의 효과가 있었고 기존 효과를 사실 기대하면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게 참석자가 10배씩 늘어나잖아요. 옛날에는 한정돼 있었는데 뭐 5천 명이면 지금은 뭐 신청자가 5만 명씩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이것도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이나 눈치 빠른 이제 좀 이런 기획자들은 많이 바꾸지 않을까? 빠르게. 현 닥터님을 그렇게 말하면서 회사 블로그에 3년 동안 글 하나도 안 썼어요. 진짜 글 하나도 안 썼어요. 낙규님은 당근마켓을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나 봐요. 아니에요. 44비치를 키우고 싶은 마음만 많고.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글을 쓰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안 쓰잖아요. 아니 쓸 거예요 이제. SRE 팀이 오히려 한 것도 안 쓴 것 같은데. 정말요? 네. 너무했네. 좀 써요. 근데 카카오의 컨퍼런스 보는 페이지 너무 불편해요. 시간이 없어요. 데이 1, 2, 3만 있고 그 목록에서 몇 시에 뭔지가 안 써 있어서 지금 계속 하나씩 눌러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새 컨퍼런스 사이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너무 힘을 많이 써. 그 프론트 엔드적인 너무 힘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되게 불편해. 아, 그쵸. 지금 뭐 눌러야지 나오고 그냥 나오면 카카오는 좋겠는데. 세션 링크도 없고 세션 그런 경우도 많고. 링크는 있죠. 왜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그래도 그런 거에 신경 신경 쓰는데 낙견님이 약간 전통 웹을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이프 카카오는 좀 제가 문서. 손을 덜 했는데 이게 아마 낙견님 말하는 게 그 FEconf 사이트일 것 같은데 FEconf 사이트는 스크롤하잖아 상하로. 그러면 그 사용자가 옆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스크롤하면 네. 그리고 뭔가 이걸 링크를 주면 이게 들어가기 어렵고 근데 엄청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이쁘게 막 돌아오고 너무 힘이 빡 들어가 있어. 근데 프론트엔드니까 저는 그쵸, 이해하다고 봐요. 프론트엔드. 근데 이번에 데뷔 사이트 재밌었던 게 데뷔도 리스폰시브 사이트로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27인치 모니터에서 이거 절반으로 놓고 써요. 그럼 이게 최대 크기가 아니라 접힌 크기 있잖아요. 그걸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메인 페이지에서 어디에도 날짜가 안 나와요. 어디에도 날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데뷔 대체 며칠을 한다는 건지 내가 찾으려고 한참 헤매다가 창을 늘리니까 그 메인 위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그렇네. 이거 며칠을 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궁금해 죽겠는데. 이거 데뷔 완전 대박이다. 약간 이게 힘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약간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좁은 데서 힘을 많이 쓴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안 보이잖아요. 네. 어디에도 없어. 지금 근데 이거를 창을 조금만 늘리면 여기 날짜가 나와요.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한 거지. 맞아. 이 그러니까 리스폰시브를 이미지까지 잘했는데 날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저게 늘리면 저 보이고. 홈페이지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FAQ에도 안 나오고 세션 시간표에도 안 나오고 여기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대박이네요. 아이고 그랬군요. 아무튼 좀 근데 그 재밌었습니다. FEconf 그 사이트 만든 것 때문에 FEconf 사이트 논란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자세히 안 봐서. 알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제가 FEconf 안 들었으니까. 어떤 분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대요. 그 채널 가서. 그래서 그 만드신 분들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빠지셨겠다. 그니까 그래서 좀 그 쓴 분은 다시 글 삭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데면 이제 낙교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프론트엔드 개발 채용 그러니까 그 행사는 그렇죠. 왠각 기술 다 넣어도 되지 않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축제인데.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신경을 안 쓰거나 너무 빡 들어가 있거나. 그렇죠. 전 약간 쉽게 얘기하신 대로 그냥 메인 페이지에 타임 테이블까지 딱 박혀 있는. 낙교님 좋아하는 거 약간 레일즈 컴프 스타일 좋아하시는. 안 봐서 몰라요. 레일즈 컴프는 자바스크립트 없고 그냥 딱 깔끔해요. 옛날식이에요. 디자인은 있어요. 그래도 나름. 저는 뭐 이거 다른 시도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낙교님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문서. 문서. 도큐먼트로서의 네, 웹 맞아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재밌네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 소니 알파 7세 C는 뭐예요? 우리 시간이 괜찮나요?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안 해도 같습니다. 될것 나중에 같아요.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죠. 하시죠. 뭐 네. 시간 다음에 할 게 많이 얘기해요. 쌓여 있어서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101회. 수고하셨습니다. 100일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많이 들으시던데. 네? 실시간 스트리밍 보니까 20명이나 있으신데요? 그렇네요. 제가 저녁에 방송할 때보다 훨씬 많네요. 낮에 이거 틀어놓고 지금 밥 먹거나 일하시면서 보나 보다. 알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4 Bits Podcast.